사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산 친구들이 너무 미워요 라는 어떤 사연이 하나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여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결혼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투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오로지 성실하고 알뜰하게 저축하셔서 부모님 각각 명의로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대출은 없고요. 다만 인천이라 집값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IMF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난 대출은 싫어. 그런데 인천은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곳이니까 그래도 돈을 모으면 충분히 집을 살 수는 있었어요. 서울만큼 막 비싸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집은 부모님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저도 부모님의 영향으로 주식, 부동산 전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축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축만 한 거예요. 근데 1억 4천을 모았어. 엄청 많이 모은 거잖아요. 1억 4천을 모았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프리랜서라서요. 저는 수입은 조금 불안정할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했지만 또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산 거죠. 진짜. 그런데 정말 우연히 부익남님을 알게 되었고요. 강의를 챙겨보다 보니까 집에 관심을 갖게 돼서 올해 8, 9월쯤,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쯤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려고 했어요. 인천 지역의 구축이긴 하지만 역세권에 나름 단지가 있는 아파트였고 3억 5천 정도 했었어요. 몇 안 남은 3억대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갭은 1억 2천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출 없이 구매가 가능했어요. 이분은 1억 4천이 있었으니까.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답니다. 제가 모은 돈이지만 부모님이 보수적이고 엄격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런 걸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집을 산다라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니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일이었다.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결혼 전에 독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미 2주택자시니까 제가 또 집을 사면 세금이 정말 너무하더군요. 세대 분리를 해도 소득신고를 해도 만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본대요. 3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구매를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그 집은 그 사이에 얼마나 됐겠어요? 5개월 됐나? 5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1억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일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심마저 없어지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1억이 올랐으니까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청약통장도 올해 4월에 만들었어요.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을 두고 있는데 너무 바보 같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식도 할 줄 모르고 부동산도 겨우 이제 초보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점점 오를 것 같은데 31살 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요약을 해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 자, 다시 이 부분을 볼게요. 부모님이 이미 2주택자라서 제가 집을 사면 세금이 정말 너무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대 분리를 해도 30세 미만이면 지방세를 산정할 때, 이 지방세라는 건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취득세를 산정할 때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깝다.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2년 전이죠.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다주택자 취득세를 12%까지 중과한다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 4.6%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도 낫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취득세를 12% 내라. 3주택부터입니다. 이게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을 추가로 살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세금이 4.6%도 높은데 12%를 내라는 거예요. 13.2%죠, 정확하게는. 그걸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수준이죠. 근데 아니 잠깐만요. 우리 애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집 사는 것도 지금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형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세대 합산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건 지방세니까. 최고 12% 주택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12%를 물린다. 2020년 7월 13일 기사입니다. 1주택인 분은 1에서 3% 일반과세고 2주택부터는 8%를 때리고요. 3주택부터는 12%를 내세요. 라는 게 기사였죠. 그래서 그때 그럼 세대 분리 가능합니까? 양도세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건요. 양도세라서 그렇고요. 이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안 된다. 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20일 뒤에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세대 분리 가능하다. 일문일답입니다. 행안부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1세대로 취급합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2020년 7월 30일입니다. 자,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 조항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20일 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양도세처럼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소득이 충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세대 분리하세요. 라고 예외 규정을 만들어 줬어요. 원래 지방세 취득세 부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어요. 그냥 세율만 늘어나는 거였죠. 근데 예외 규정을 일부러 넣은 거죠. 법안을 수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들도 헷갈려요. 엄청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막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막 갑자기 소급 적용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세무사들과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잘못된 상담을 받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분이 20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양도세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분이 혹시나 착각한 게 아닐까. 어쨌든 뭐가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분 한 분이겠어요. 뭐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뭐 세금 뭐 많이 낸 분들은 정말 많고 억울한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미 2주택자니까 나는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12%를 내야 되는구나. 집을 3억짜리 사는데 3억 5천짜리 사는데 세금이 12%야? 못 내겠다 라고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은 돈도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실제로 그냥 나가서 살았으면 그럼 그냥 취득세는 1%대였거든요. 3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구매를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그 집은 그 사이에 1억 조금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엄청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3억 5천짜리가 1억 넘게 상승했다? 믿기지가 않지 않나요? 설마 그럴까? 아니 무슨 뭐 5개월 만에 뭐 3억 중반짜리가 4억 중반이 됐다는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인천 아파트 값이 작년에 30.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로 올랐어요. 서울 전세가는 뭐 13년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작년 기준입니다. 2021년에 30.6% 평균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지들은 30%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천은 안타깝게도 이 전세도 2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집값은 30%가 올랐지 전세는 20%가 올랐는데 나는 앞으로 계속 인천에 살아야 되는데 집을 못 샀다? 그러면 이 충격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12%의 취득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득이었죠. 실제로 취득세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4천만 원 정도 내더라도 실제 1억이 올랐으니까 결과를 알고 보더라도 집을 사는 게 맞긴 맞았는데, 사실 이분이 20대 후반이고 이 집을 산 경험도 없으시고 사실 부모님들도 집을 아마 오래전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다 적은 가족인데 또 세무사한테 상담도 받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오해로 내가 잘못 오판했다면 세금을 11%를 더 내야 된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아마 엄두가 안 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도 오해였던 거죠. 그런데 사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연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우울감을 더해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바로 저의 못난 열등감 때문입니다. 평소에 저보다 월급도 모아둔 돈도 턱도 없이 적었던 친구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영끌에서 산 집이 지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다른 친구는 제가 훨씬 능력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청약에 당첨돼서 수억 원대 집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정말 친한 친구고 지금은 마음을 비웠지만 내가 더 능력이 좋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스스로가 너무 못나고 싫었습니다. 또래보다 모아둔 현금이 좀 많고 수입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 바로 벼락거지의 표본인 것 같아요. 자기 혐오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우울했어요. 물론 부동산에 관심을 안 둔 제 잘못이겠지만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게, 이게 세금에 대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사실은 사도 되는 집을 못 샀죠. 그래서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충격이 지금 2배가 되실 거예요. 엄청난 충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필요 없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열등감까지 생겨버린 상황.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고, 그러면 결국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버렸다고 하셨지만 아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연을 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실수였든 뭐였든 이거는 사실 상관은 없고요. 이제 내 마인드를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평소 저보다 월급도 모아둔 돈도 턱도 없이 적었던 친구라는 표현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라는 표현도 저는 딱 눈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더 능력이 좋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공부를 잘하면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노래를 잘하면 능력입니까? 그런 거 다 능력인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분은 능력이라는 거를 돈 버는 능력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해서 버는 거고 자본소득은 어떤 돈, 이런 걸 투자해서 버는 돈이죠. 그래서 이 자본소득이라고 얘기하면은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자본소득이냐, 불로소득이지.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씁니다. 불로소득 하면은 공짜로 버는 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불로소득은 노동하지 않는 소득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의 반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왼쪽은 근로, 오른쪽은 불로죠. 그냥 그 의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가장 큰 오해는 이건 것 같아요. 불로소득은 공짜로 버는 돈. 근데 불로소득을 벌려면요, 역설적으로 근로소득을 엄청 열심히 벌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불로소득은 돈을 넣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투자금을 모으려면 근로소득밖에 없어요. 알바를 하든지 직업을 얻든지 해서라도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벌어야지만 불로소득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부분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그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고생한 사람들의 근로소득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집값이 몇 배가 올랐어요 라는 분들도 결국에 대출은 대출이고 원금, 이자도 갚아 나가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뭘로 갚습니까? 결국에 또 근로소득으로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 자체와 근로소득은 결국에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로소득 없이는 불로소득도 없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저보다 월급도 모아둔 돈도 턱도 없이 적었던 친구라는 표현.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하면서 영끌해서 산 집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결혼하면서 영끌했다라는 거를 약간 좀 부정적인 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하면서 영끌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거 누구나 못하거든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 집값이 오르고 난 뒤 지금 보니까 영끌할 걸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로또 번호 발표 난 뭐 토요일 9시 이후에 저 번호 쓸 걸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영끌할 수 있냐? 이거 무섭거든요. 특히 뭐 인천 쪽에 뭐 투자한 분들은 인천이 뭐 오르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때 뭐 인천이 오르면 뭐 끝물입니다. 뭐 이런 뭐 비하하는 말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취득세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산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취득세의 수준이 아니죠. 완전 영끌했다라는 건 어쨌든 능력 대비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한 건데, 그런 의지도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돈을 잘 벌어야 능력이냐? 아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이 분은 두 번째 친구 있죠. 청약으로 운 좋게 수억 원대 집을 가진 사람이 됐다.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청약은 할 말이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약은 완전히 운 때문 아닙니까? 다른 친구 역시 제가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청약에 당첨돼서 수억 원대 집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 청약이라는 거는 확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청약은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문제라면 청약제도가 문제인 거지. 친구가 뭔 잘못을 했을까? 친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청약제도가 문제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것도 친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친구 1, 친구 2 둘 다 뭔가 불만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은 왜 드는 건가? 이게 사실은 이 사연의 핵심이겠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게 이 마음의 사실 본질이에요. 사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지만 부모님이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부모님 탓을 하는 거야. 결혼 전 독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 불가합니까? 나가서 살면 되지. 돈도 많이 버시는데. 제가 모은 돈이지만 부모님 돈도 아니야. 근데 보수적이고 엄격하시면 내가 뭘 못해요? 지금 20대 후반이신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한다는 거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 근데 부모님 탓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새해부터 너무 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야 이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나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부모님이 마침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안 사면 어떻겠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동의한 걸 수도 있다. 결국 저는 구매를 포기하였습니다. 왜? 12% 냈으면 됐잖아요. 맞죠? 이 집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으면 세금 4천만 원 내도 됐잖아요. 부모님이 말려도 샀으면 됐잖아요. 세무사 여러 곳에 문의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면은 뭐 그냥 내고 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결혼 전 독립을 왜 못합니까? 그냥 짐 싸서 나가면 되지.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게 무서워서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가치관이 명확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월급도 모아둔 돈도 턱도 없이 적었던 친구. 내가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청약에 당첨. 이런 것도 본인도 인정했지만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남 탓입니다. 이거는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편하다. 이런 마음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변을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노력하는 것보다 포기가 훨씬 편하고요. 공부하기보다는 운 탓을 하는 게 편하고요. 무언가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저 상대를 질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더 편해요. 쉽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도 답니다.
도대체 왜들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 인생 즐기기 바빠요.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살면서 인생도 좀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맨날 대출 이자 갚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은요, 살기 아주 빡센 나라입니다. 정말 빡센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빡세다라는 표현 말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예요. 너무 빡세. 아주 빡센 나라입니다. OECD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빈곤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돈이 부족해서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좀 모자랄 수준의 통계치가 나오는 소득, 이걸 말한다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 노년층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43%입니다. 43%는 뭐냐면요, 그냥 길 가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지금 젊은 20, 30대 분들 중에 반은 빈곤층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노인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 빡센 나라예요. 그냥 젊을 때 돈 좀 벌고 젊을 때 뭔가 취업도 돼 있으니까 살만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빡센 나라다. 이민 가도 빡세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연자한테 제가 조금 독하게 얘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했다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연에 나온 친구 1, 2 있죠? 이 친구 1, 2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조언 1입니다. 그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속마음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을 고백하자.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언 1번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상대방들은 모를 텐데.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친구들이 어떤 느낌을 받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사연자분이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있죠. 내가 돈을 더 잘 번다. 그리고 내가 너네보단 낫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집을 사기 전,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들이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내 능력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네는 나보다 좀 못해 라는 얘기들을 은연중에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집으로서 역전돼 버린 거죠. 저는 이 열등감이 고통스럽게 다가왔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이 열등감이 고통스러우려면 우월감이 있어야 돼.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시작부터 열등감이 있었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가 안 됐겠지. 근데 이 우월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느꼈든 안 느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속마음으로만 생각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너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연락을 안 받고 카톡을 씹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서 그랬어. 그렇지만 진심으로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라. 그러면 아마 그 친구들도 진심으로 좋은 친구들이라면 나와 같이 다시 좋은 사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요. 이제 야, 너 집 사서 정말 잘 됐다. 너라도 잘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너 청약된 거 진짜 축하한다. 우리 셋 중에 둘이 집을 샀으니까 얼마나 좋냐 라고 축하해주고, 대신에 나도 열심히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의지가 됩니다. 이게 의지의 표현이죠. 내가 친구들을 미워한 마음을 의지로 승화를 하는 거야. 제가 정초부터 제가 연초부터 이제 좋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못된 마음을 이번에 인정하고 버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 탓 금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자, 희망적인 표현을 제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 집을 샀다고 쳐. 그 3억 5천짜리 샀어요? 그러면 뭐가 됐죠? 뭐 고작 5개월 새에 지금 1억 올랐으니까 많이 벌어봐야 1억 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집을 안 사서 지금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지금 열등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집을 반대로 샀어봐야 1억 번 거 아니야? 1억밖에 번 게 전부예요. 1억 번 게 다다.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지금 20대예요. 만 30이 안 됐어. 근데 벌써 1억 4천을 저축했다는 거는 이분의 연봉이 꽤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직 앞으로 벌 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능력이 여전히 있어요. 뭐 지금 실업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실업자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이분 인생에서 이 1억이라는 게 큰 돈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1억을 벌 기회가 또 안 올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냥 한 번 왔던 기회를 놓친 건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올 것이다. 이분은 자체적인 능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5개월 새에 아마 돈도 모았을 거야. 뭐 아마 좀 마음이 속상해서 막 소비를 하지 않았다면은 돈도 모았을 거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기회가 또 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좌절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요. 이 1억을 벌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1억을 손해볼 때도 많아요. 이 투자라는 거는 곧 돈을 벌기도 하지만 잃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내가 이걸 놓쳤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무조건 돈을 계속만 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크게 막 슬플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취득세를 오해한 거는 본인의 어쨌든 실수죠. 그리고 친구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연끌을 하든 청약을 당첨되든 친구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내 잘못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인정하면 이걸 의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를 불태우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2022년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따라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억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따라잡는다. 그게 아니고 아예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말고도 아마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분은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돈도 잘 번단 말이지, 20대에. 그러면 어떤 사업의 기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부업의 기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꼭 투자 말고도 앞으로 기회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알람을 뒤늦게 듣고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뛰어가야지. 맞죠? 늦잠을 잤으면 뛰어가야지. 이불 속에서 자책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그럼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라. 반대로 저는 이 친구들 있죠. 친구 1, 2는 아마 우리 사연자의 소득을 엄청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저 친구는 진짜 돈도 잘 벌고 저축도 잘해. 내가 쟤만큼 능력이 있었으면 더 좋은 집도 사고 대출도 안 받고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부러워하고 있는 것 뿐이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이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내 인생을 바꾼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이 연초에 이 사연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생각을 바꾸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좀 개척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2022년 쉴 생각하지 말고 빡세게 살자. 우리나라는 빡세게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3년 1월 1일에 후회 없는 1년을 보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